안녕하십니까. 김현미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87년 평민당에 와서 6번째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3번은 사실 패배가 예견되는 선거였고 3번이 이제 선거다운 선거였는데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도 어떻게 보면 코끼리 다리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캠프 안에서 소통 2본부장을 맡아서 활동을 하면서 제가 봤었던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 또 당직자들 캠프에서 같이 했었던 당직자들과의 인터뷰를 좀 겸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선거는 기본적으로 경선 때는 캠프가 하고 본선 때는 당에서 치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의 주체는 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의 실패는 캠프의 실패가 아니라 민주당의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의 주체인 민주당은 대선을 어떻게 준비해왔고 끌어갔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선거운동이라는 것은 일정한 전략 하에서 캠페인을 벌여서 지지자를 확대 동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의 전략 기조는 무엇이었는가? 운동의 주체인 조직 상태는 어떠했고 캠페인은 적절했는가? 그런데 선대본부장이었지만 저 또한 그 전모를 알지 못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유감스럽게도 민주당의 어느 누구도 이번 선거운동의 전체를 알지 못한 채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우리는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럼 이건 누가 결정하는 거야? 우리가 결정하면 집행은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가 이번 선거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런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 전략기획, 조직, 캠페인, 후보를 중심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무엇을 했는가? 첫 번째, 대선의 출발은 4.11 총선의 실패와 혼선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이번 대선은 4.11 총선의 연장선에 있었습니다. 선거가 시기적으로도 가까웠고 선거를 지배하는 시대정신도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선을 어떻게 치렀는가? 총선 이후에 제기된 과제들을 양당이 어떻게 극복했는가는 대선을 위한 기본적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은 실패했고 우리는 패배했습니다. 새누리당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당을 4.11 총선과 대선 대비 태세로 전면적으로 바꿔냈습니다. 한나라당은 박근혜 후보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하면서 총선을 시작했고 박근혜 후보는 자신의 대선을 시작했습니다. 당명과 색깔, 강령, 인물, 조직 모두를 MB가 아니라 박근혜 후보 중심으로 재편했습니다. 경제민주화 복지정책을 선점해서 중간층으로 세를 넓혔고 로고와 색깔까지도 바꿈으로써 MB와 차별화를 가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열세로 보였던 SNS 분야에서도 속칭 시발단이라고 하는 것의 초기 형태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만회를 모색해 나갔습니다. 공천에 있어서도 청년을 발탁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각 분야별 직능별로 대선을 책임질 인물들을 고루 공천해서 해당 분야를 우군화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또 박근혜 후보도 전국을 시군 단위로 훑으면서 대국민 접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마디로 중앙과 지역, 정책과 분야, 온과 오프 모두에서 대선 승부를 위한 총선을 만들어 나갔고 승리했습니다. 총선 이후에 새누리당에게는 준비된 내일을 달리는 일만 남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게 2012년은 매우 바쁘고 소란스러웠지만 대선을 위해 남긴 게 없는 한 해였습니다. 한 해 동안 국민경선을 무려 3번이나 치렀습니다. 국민경선은 조직적 기반이 취약한 민주당이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길이었지만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일부를 제외하고는 당의 조직적 확대로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선거인당 명부는 지금도 쌓여 있지만 그것은 단지 명단에 불과합니다. 정책이나 홍보 인물 면에서도 새로운 변신 확장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국민경선 방식으로 지역구 후보를 선출하고 방향성이 없는 비례대표 선정은 특정 분야는 과대대표되고 특정 분야는 과소대표되는 결과를 낳아서 총선 공천이 당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계기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총선 때 드러났던 정책적 혼선과 갈등, 수도권과 젊은층 중심의 선거운동, SNS 중심의 홍보 전략의 한계가 뚜렷이 드러내면서 민주당은 총선에 패배했습니다. 총선에 패배한 이후에 민주당이 한 일은 한명숙 대표가 퇴진하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해결책도 만들어내지 않은 채 대통령 선거를 맞이했습니다.
총선 이후에 당대표가 2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두세 달 간격으로 지도부는 바뀌었고 새 지도부는 눈앞에 닥친 당내 경선 치러내기에 바빴습니다. 누구 하나 차분히 앉아서 총선을 점검하고 대선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안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략의 부재입니다. 민주당은 4.12 총선이 끝난 후 6월 9일 날 이해찬 대표를 선출하고 9월 16일 날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9월 27일에야 중앙선대위원회를 발족하고 11월 23일 날 미완의 단일화에 이어 11월 27일부터 본격적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즉 이해찬 대표가 선출된 후 111일 만에 선거운동에 돌입된 것입니다. 즉 민주당에게는 4개월 남짓한 선거운동 준비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111일 동안 민주당은 어떠한 준비를 했을까요? 이해찬 대표 체제는 대선 후보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이던 8월 3일에야 추미애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선기획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엄밀하게는 경선기획단으로 출범해서 대선기획단으로 바뀐 것입니다. 대선기획단은 중앙선대위 발족 전까지 선거의 기조와 전략 등 밑그림을 그리고 준비하는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획단은 경선 과정이라는 이유로 또 당내 갈등을 이유로 인적 구성조차 신속히 마무리 짓지 못했고 뒤늦게 조직 구성은 마쳤지만 특별한 결과물 없이 중앙선대위로 넘겨졌습니다. 대선기획단 내부적으로는 전략 개발을 위한 중심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당직자들을 만나보니까 본부장, 실장, 위원장 체제 자체가 세워지지 않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기초적인 여론 분석과 유권자 분석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분석의 기초에서 만들어야 할 정책 홍보, 조직 등 기본적인 전략도 만들지 못했고 그나마 이해찬 대표 퇴진 논란 속에서 흔들리다가 10월 본선거 국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즉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선대위 출범 때까지 당에서는 대선을 준비하는 전략 단위가 전무했었습니다. 기획본부 A팀장의 인터뷰가 저한테는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10월 초순에 선대본의 기획본부 팀장으로 임명받고서 업무를 시작했는데 당으로부터 인계받은 여론조사 등의 분석 자료는 이해찬 대표 시절에 했었던 단 한 번의 FCI 분석 자료가 전부였었다고 합니다. 당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정세 분석 자료가 전무함에 따라서 실무진은 타 기관의 공개된 분석 자료와 감에 의존해서 초기 전략을 수립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10월 초순이면 선거 2달 전입니다. 이 같은 전략기획 부재 상황은 본선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전략본부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사실상 전략은 부재했습니다. 후보 단일화, 20, 30대 투표율 70%, PK 지역 득표율 40%가 전략이라면 유일한 전략이었습니다. 그 이외에 지역, 세대, 계층별 유권자 분석이 없었으니 이에 따른 전략이 나올 수가 없었고 여기에 맞춤형 정책이나 홍보 유세 일정을 만들어낼 수 없음도 당연했습니다. 조금 전에 여론조사 분석을 발표해 주셨는데 사실 2002년 대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들을 당에서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받아보면서 선거운동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심이 없는 캠프입니다. 9월 16일에 선출된 문재인 후보는 27일에 중앙선대위를 발족시켰습니다. 선대위원장이 10명인 수평적 선대 구조였습니다. 또 캠프를 민주캠프, 시민캠프, 미래캠프로 3분화했고 각 본부를 더욱 세분화해서 실무진 포함해서 약 1000명이 상근하는 메머드급 선대위였습니다. 그러나 수평적 의사결정 구조는 결국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라는 동전의 뒷면을 드러냈습니다. 대선은 특성상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보고서와 제안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선대위원장 회의, 본부장단 회의를 통해서 논의되고 결정 집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논의는 무성했지만 누구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아무도 안 했을 수 있습니다. 동네 구의원 선거에서도 지도부가 있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는 지도부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대 유권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선대본부장 회의에서 50대 위원회 구성을 결정했음에도 선거 끝날 때까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단위에서 추진하느냐 모르겠다만 반복하다가 문재인 후보가 50대를 위한 정책 발표와 방송 연설을 한 번 하는 것으로 이 제안은 사장되었습니다. 또 본부별 캠프별로 또 본부 내에서도 업무 조정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같은 업무가 캠프별로 중복되기 일쑤였고 같은 캠프 내에서도 A팀이 수행하던 업무가 갑자기 B팀으로 이관하기를 반복되면서 업무를 두고 선거 막바지까지 혼선이 계속되었습니다. 모두 선거 총괄 책임자가 없는 데서 비롯된 거였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소통 2본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소개할 때 TV토론을 책임졌다라고 지금도 얘기하고 저도 당시 언론에서 그렇게 브리핑을 했지만 저는 TV토론으로부터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통상 선거는 전략기획, 정책, 홍보, 조직, 유세 등 각 부분의 중심이 있고 이 전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각 분야는 저마다 중심이 없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이를 총괄하는 지도부가 없다 보니까 각 캠프의 각 부분이 저마다 열심히 하는 그런 모양새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예를 들면 정책 분야입니다. 기획본부 D팀장의 인터뷰를 보면은 9월부터 정책위원회와 민주정책연구원 사이에 정책 주도권을 놓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선대위 체제로 전환된 이후에는 이게 또 미래캠프와 공감본부, 또 공감 1본부와 공감 2본부로 흩어지면서 갈등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정책의 중심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이슈화와 지역정책 발굴을 위한 논의는 제대로 시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용섭 정책위 의장님이 여기 오셨다 가셨는데 대선 시작 전까지 정책을 맡아 오셨던 분이셨는데 사실 선거 기간 동안 이분은 사라지셨죠. 역할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선거가 치러지다 보니까 국면에 맞는 정책들을 제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 같은 지도부의 공백 사태는 11월 23일 날 안철수 후보가 일방적으로 사퇴하면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측을 문재인 후보 선대위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문재인 캠프 선대위원장들의 총사퇴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도부가 선대본부장단 회의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전국적 선거 경험이 많지 않은 초재선들이 대부분인 선대본부장 회의는 유감스럽게도 지도부 회의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봉숭아학당이었습니다. 선거에서 금쪽 같은 초반 열흘을 우리는 지도부 없이 허송했습니다. 선거 마지막 열흘을 앞두고 정세균 전 대표가 상임 고문으로 오고서야 비로소 선거대책위원회다운 선대위가 작동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전국적 동원체제의 실패였습니다. 이번 선거운동의 중심은 서울과 PK였습니다. 특히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 때문에 초기에는 호남에 집중해야 했고 본선 기간 동안은 서울을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기, 충청, 강원에 대한 투여가 적었고 이는 선거 결과의 부진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거에 있어서 지역별로 선택하고 집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소외되게 하지는 않았어야 했으나 우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선거대책위 회의에서 단 한 번도 지역별 상황 분석과 대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별 이슈도 만들지 못했고 지방단체장과 의원들과 연계한 정책개발 조직활동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누가 우리 당시에 문재인 후보의 유세 동선을 놓고서 왜 그렇게 움직여야 했었느냐고 묻는다면은 누구도 합리적 근거를 들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전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공중정과 타운홈 빌딩을 하고 있을 때 새누리당은 시골 마을 골골도 함께 누볐습니다. 다음은 단일화의 블랙홀에 빠진 대선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민주당에게 있어서는 안철수로 시작해서 안철수로 끝난 선거였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는 약이었지만 과하면 독이 되는 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약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에 묶여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단일화에 성공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세대로는 2040, 지역적으로는 수도권과 호남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박근혜 후보와 경쟁해야 하는 50대와 충청에 대한 집중을 어렵게 만들었고 단일화 이후 뒤집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습니다. 후보의 메시지, 정책, 일정, 홍보 포인트도 단일화로 모아져야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새정치를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사회경제적 민생 이슈 대신에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새정치를 얘기해야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일방적으로 사퇴하고 난 이후 선거가 끝날 때까지도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위해서 정체불명의 새정치를 계속 이야기했고, 박근혜 후보는 민생을 이야기하는 선거가 계속되었습니다. 또 안철수 후보가 사퇴한 단일화를 아름다운 단일화로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전략을 수정해야 했습니다. 12월 23일 사퇴에서 12월 6일 안문 회동까지 무려 2주일, 선거운동부터 무려 2주일을 문재인 후보는 새정치를 얘기하면서 수도권에 묶여 있어야 했습니다. 거기에 선대위는 선대위원장들까지 총 사퇴해서 지도부 공백 상태로 남겨졌습니다. 단일화는 필요했고 아름답게 만들어내야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벼랑 끝 단일화로 시간적으로 본선을 준비할 여력을 없애버렸습니다. 단일화 직후 준비되지 않은 전략과 홍보로 우왕좌왕했던 일은 생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이번 단일화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유권자 세대 지형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단일화의 시기 설정에 있었습니다. 지지층이 박근혜 후보와 겹치는 것을 알면서도 50대 이상의 유권자 세대 지형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응책이 없는 채 선거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벼랑 끝 단일화의 위험을 알면서도 막판 미완의 단일화를 성사시킬 수밖에 없었던 한계는 인정하지만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었다면 단일화의 시기 설정을 대승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야권 진영 전체의 숙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번 대선의 특이점은 유권자들의 유력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치른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강구도로 진행된 대선인데 문재인 후보를 잘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현장에서 유권자들을 만나보면 후보의 이름은 알아도 후보가 걸어온 삶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니까 찍는다, 박근혜 후보가 싫으니까 찍는다는 반응 뒤에는 그런데 문재인은 뭐하는 사람이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신선하다, 맑고 선해 보인다, 바른 사람 같다는 이미지는 분명 주요한 득표 요인이었지만 대통령 문재인으로 대중에게 각인되기에는 3개월은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대중적 인지도를 쌓아온 박근혜 후보와 비교할 때 정치 입문 1년이 안 되는 문재인 후보는 국민에게 내가 누구인지부터 알리면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한계를 안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후 3개월 후에 선거를 치렀습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이 15년간 정치활동을 했고 그해 3월 말에 선출된 후보였다는 점, 그리고 김대중 후보는 무려 30년 동안 대통령 후보였던 점과 비교해 볼 때 인지도의 차이를 극복하기란 3개월은 너무 짧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최소한 3년 전에 치러진 양산 재보궐선거 때에는 문재인 후보가 정치권에 들어왔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후보 선출 시기도 정기국회 와중인 9월 16일에야 선출된 것은 이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된다고 봅니다. 결국 후보가 당과 정치인들 속에서 뿌리 내리는 데에도 시간적 한계는 작용했습니다. 우리 당 국회의원 중에서 문재인 후보와 대화 한번 안 나눠보고 선거를 치른 의원들이 꽤 있습니다. 더구나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시간과 선거가 겹치면서 후보가 의원들과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기회는 적었을 겁니다. 결국 의원들도 후보를 잘 몰랐겠지만 후보도 의원들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캠프를 차리고 선거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물며 원외지역 위원장들은 더 말할 나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당의 총력 체제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안타깝지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대선 승리를 위해서 민주당은 우선 총선을 잘 치렀어야 했습니다. 최소한 총선 패배 지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둘 다를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대선에 실패했습니다. 총선 때 드러난 문제점을 시전하는 과정도 없이 대선을 위한 기본적 준비도 없이 민주당은 대선을 맞았습니다. 되돌아보면 지난 1년 동안 민주당에는 지도부가 없었습니다. 두 번의 대표는 대선이 아니라 당내 선거 관리만 하다가 갔습니다. 지도부는 바뀌더라도 최소한 대선을 끌어갈 수 있는 전략 중심은 만들어 놨어야 했는데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당선 직후부터 친노 책임론, 사퇴 압박에 흔들리다가 대선 준비도 못하고 사라져야 했습니다. 당내외 사퇴 압박이 있었지만 과연 아무 대책도 없이 지도부 공백 상태로 대선을 시작하게 한 것이
우리 모두의 올바른 선택이었는지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1470만 표, 48%의 득표율은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열기가 얼마나 높았는지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절망과 민주당에 대한 분노가 만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민주당이 다시 시작해야 될 지점이라고 봅니다. 늘 민주당의 역대 선거는 지형적으로 불리했습니다. 인구 구성, 분포도 그랬고 언론 환경도 늘 그랬습니다. 그러나 당이 총력을 다했을 때 우리는 동토의 땅에서 승리를 일궈낸 저력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의 대통령 선거 승리, 최문순 지사, 손학규 전 대표 분당 선거 등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패인은 당이 중심이 되어서 중심을 만들어서 총력을 다하지 못한 것 외에는 사실상 실질적인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의 선거 패배에 대한 성찰에서 다시 시작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